저는 38살 김소연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두고 늘 참한 아내, 모범적인 엄마라고 말했어요. 아이 학교에서는 열성적인 학부모로 통했고 시댁에서는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남편 태석은 늘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으로 보였고요. 겉모습만 보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어요. 새벽 5시 30분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이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죠.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풍기는 향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명 제게 익숙한 섬유 연제 냄새가 아닌 은은하고 낯선 향수 냄새였어요.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반복될수록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의 휴대폰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오늘 밤 기대돼요. 단순한 한 줄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고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며들더라고요. 좋아, 그렇다면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며칠 뒤 운명처럼 다가온 기회가 있었어요. 남편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대표 정우. 처음 봤을 땐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깊은 외로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아내 지연이 바로 남편 태석의 내연녀였다는 거였어요. 세상이 조롱하듯 제게 잔인한 판을 펼쳐 보이는 듯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두 겹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여전히 헌신적인 아내와 엄마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어요. 정우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짜릿함을 느꼈어요. 처음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칠 때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죄책감과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고 저는 그 모순된 감정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시선이 제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갈 때 저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 시선을 받아들였어요. 정우는 말없이 웃었고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제 안에서 이상한 열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당신만 이런 비밀을 가질 줄 알았어? 이제 나도 똑같이 가질 거야. 아니, 그 이상을. 저는 철저히 연기를 이어갔어요. 아이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시댁에선 언제나 다정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정우와 단둘이 있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여자가 되었어요. 그와 나눈 대화 속엔 늘 은밀한 기류가 흘렀고 손끝에 닿는 짧은 스침조차 제 몸을 전율하게 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알고도 시작한 복수의 불륜이었어요. 저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남편 태석에게도 정우의 아내 지연에게도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터뜨릴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 웃으며 말할 거였어요. 내 남편은 당신 아내랑 난 당신 남편이랑. 우리 넷 다 같은 짓 했잖아. 그런데 왜 나만 죄인인 척해야 하지? 그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두려움 대신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주도권을 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하루하루가 연극 같았어요.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석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곤 했어요. 저는 똑같은 아내의 얼굴로 다가가 넥타이를 곧게 펴주었죠. 그런데 그의 셔츠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찌를 때마다 제 안에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의 표정이 역겹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저는 그 위선을 역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정리한 뒤 저는 화장을 고쳤습니다. 아내로서의 단정한 화장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얼굴을 만들어 갔어요. 립스틱 색깔을 조금 진하게 바르고 귀걸이를 하나 더 걸었어요.
그리고 정우가 있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어요. 남편의 회사와 정우의 회사가 함께하는 일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의 눈빛은 점점 제게 오래 머물렀어요. 저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며 커피잔을 입술에 가져다 대곤 했어요. 그 작은 순간조차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번져나갔습니다. 그의 손이 무심히 제 손등 가까이에 놓였을 때 저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열기, 그것만으로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를 대했어요.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언제나 지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그 문자를 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늦는 시간 동안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태석은 결코 알지 못했으니까요. 정우와의 만남은 점점 은밀해졌어요. 그와 나눈 대화 속엔 항상 무언가 감춰진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목선을 타고 내려갈 때 저는 일부러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그 시선을 받아주었어요. 단순히 유혹을 넘어 저는 제 복수의 도구로 그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에 담긴 절실함은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어요. 어느 날은 그가 술에 취한 채로 제 앞에 앉아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웃고 있는데도 속에선 뭔가 불타는 게 보여.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불타고 있지. 그 불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다 태워버릴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봤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불륜을 감추느라 더 다정한 척했어요. 그게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태서가, 내가 그렇게 나를 속였으니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보여줄게. 정우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허리를 감쌀 때마다 제 안에선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나는 뜨겁게 타오르는 여자로서의 욕망, 또 하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복수심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두 얼굴을 완벽하게 구분하며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헌신적인 아내로, 밤에는 은밀한 여자로.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판을 짜고 있었어요. 네 사람 모두가 무너지는 순간을 위해 저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침을 시작했어요. 태석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고 저는 그의 셔츠 단추를 잠가주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못했어요. 그 셔츠 끝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은근히 감춰지지 않는 미묘한 미소. 제 속은 뒤집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오히려 더 다정하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오늘도 힘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태석은 미소 지으며 제 손등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되뇌었죠. 내 손에 다른 여자의 체온이 묻어 있다는 걸 나 다 알아.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정우였어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당신 얼굴이 필요해요. 그 짧은 한 줄이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천천히 화장을 고쳤습니다. 아내 김소연이 아닌 여자로서의 얼굴을 그려냈어요. 립스틱을 조금 더 진하게 바르고 향수를 은은하게 뿌렸어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속삭였죠. 그래,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정우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어깨를 들이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뒷모습만으로도 그가 지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문을 닫자 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왔군요. 그 한마디에 담긴 갈망이 제 귀를 간지렸어요. 그는 커피를 따라주며 제 앞에 앉았어요. 무심히 건넨 손이 제 손등을 스쳤어요.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른 듯 심장이 요동쳤어요. 저는 일부러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그 손길을 받아들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낮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 속에는 거절 대신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조용히 웃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네요. 그의 시선은 제 목선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겼어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아냈죠.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는 뜨겁고도 차가웠어요. 우리는 둘 다 죄책감을 품고 있었지만 그 죄책감조차 묘한 쾌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태석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 눈치를 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모른 척 다가가 웃으며 물었어요. 오늘 늦었네. 누구랑 통화했어?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별거 아니야. 그가 말끝을 흐리며 눈을 피했을 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회사 일? 내 입술이 떨리는 걸 내가 못 볼 줄 알아? 저는 일부러 더 다정하게 그의 무릎에 손을 얹었어요. 남편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내가 뭘 더 도와줄까? 그는 순간 죄책감 때문인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손이 이미 더럽혀져 있다는 걸. 밤이 깊어가고 남편이 잠든 뒤 저는 휴대폰을 켜고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도 멈출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남자에게 가 있었죠. 그 아이러니가 저를 더 자극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야. 복수와 욕망이 동시에 나를 움직이고 있어. 그날 이후 저는 정우와 점점 더 자주 만났어요. 낮에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아이를 챙기고 집안일을 하며 남편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여자가 되었어요. 립스틱 색을 짙게 바르고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며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단정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억눌린 욕망과 분노를 껴안은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정우는 늘 제가 다가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의 사무실 혹은 호텔 라운지 같은 은밀한 공간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죠.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당신은 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줄. 저는 천천히 웃으며 답했어요. 위험한 줄 알아요. 그래서 더 끌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불륜을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묘한 쾌락이 제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정우와 헤어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거실 불빛 아래서 태석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어? 저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애 학교 학부모 모임 있었어. 왜?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 묘한 의심이 스쳤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웃었어요. 의심해봐. 내가 먼저 시작한 거니까.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지연, 내일 저녁 7시 익숙한 곳에서.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숨이 턱 막혔지만 동시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은밀하게 사랑을 속삭이면서 집에선 나를 속이고 있던 남편. 그 배신의 증거가 제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짜릿했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요. 그때 알았어요. 이제 남편과 정우 그리고 지연까지 모두 제 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걸. 며칠 뒤 정우와 만났을 때였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애타게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어요. 그럼 더 자주 만나면 되겠네요. 하지만 약속해요. 절대 내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게 해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이미 위험한 집착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두려우면서도 기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정우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남편은 점점 거짓말에 능숙해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교묘하게 모든 걸 감추며 우아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저는 네 사람 모두를 꿰뚫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저는 종종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곤 했어요. 아이가 잠든 뒤 조용한 집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때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이건 게임이야.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이길 거야. 그렇게 저는 이중생활의 한가운데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고 나서부터 저는 하루하루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같은 집, 같은 공간인데도 전혀 다른 무대 같았어요. 마치 저는 배우였고 매일 다른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남편과 아이 앞에서 웃으며 밥상을 차릴 때는 헌신적인 아내와 엄마였고 낮에 정우와 마주할 때는 또 다른 여자가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제 앞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으며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그걸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더 다정하게 물었어요. 요즘 일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러면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시선을 읽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위선적인 표정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치밀해질 수밖에 없지. 정우와의 만남은 점점 은밀해졌어요. 처음엔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지 털어놓았어요. 지연은 언제나 완벽해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늘 모든 걸 계산하는 사람 같아요. 웃음마저도.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 완벽한 웃음 뒤에서 내 아내가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 어느 날은 정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소연 씨, 당신을 보면 이상하게 편해져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같아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당신도 아내가 있고 나도 남편이 있는데. 그는 순간 고개를 떨구더니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제 귓가를 울릴 때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죄책감과 쾌락이 동시에 몰려와서 저는 오히려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그래, 멈출 수 없지. 나도 그래. 하지만 내 이유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워.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의 휴대폰에서 지연의 이름이 떠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만 실소를 터뜨릴 뻔했어요. 제가 정우와 손을 맞잡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제 남편은 지연과 달콤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느 날은 더 노골적인 장면을 마주했어요.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우연히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봤어요. 남편과 지연이었어요. 그들은 마주 앉아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더 깊게 빠져라. 그래야 내가 너희 모두를 무너뜨릴 때 더 통쾌하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연도 내 눈치를 채고 있을까? 아니면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서 모든 걸 다 알고도 즐기고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자 오히려 그녀와 더 친밀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지연을 불러내어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소연 씨 참 부럽다. 그렇게 가정적으로 잘하는 사람 드물잖아.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제 속에서는 피식 웃음이 터졌어요. 내가 내 남편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았어요.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고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복수야. 내가 너희 셋을 모두 가지고 놀 거야. 그리고 결국 내가 웃게 될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은밀한 쾌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여자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정우와 제가 가까워질수록 네 사람의 관계는 날씨처럼 급격히 변했어요. 하루는 화창했다가 다음 날은 먹구름이 껴 있었고 그 다음 날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겉으로는 모두가 예의 바르게 웃고 있었지만 웃음 뒤에 이빨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차렸어요. 태석은 집에 들어오면 늘 피곤하다며 침실로 들어갔고 지연은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완벽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는 그 미소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제게 걸려 있었어요. 마치 내가 그의 숨구멍인 것처럼요. 저녁 7시 10분 손님 접대라는 명목으로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는 날이 있었어요. 장소는 강가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창이 큰 음식점이었고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이 너무 밝아서 제 표정 근육 한 올까지 비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조명 아래에 앉아 일부러 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리면 정우의 옆선이 보였고 정면엔 지연의 깔끔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 미소는 칼날처럼 얇고 매끈했어요. 그 맞은편엔 태석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색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다행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우가 잔을 들며 제 눈을 보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순간 숨을 고르느라 잔을 천천히 기울였어요. 당신 덕분이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눈으로는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걸 지연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죠. 서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시를 느꼈어요. 믿음?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이 바로 내 남편과의 약속이겠지? 제 속이 달아올랐지만 겉으로는 더 온화한 표정을 지었어요. 음식이 두어 번 더 바뀌고 잔이 두어 번 더 비워질 때쯤 정우의 발끝이 테이블 아래에서 제 신발을 아주 잠깐 건드렸어요. 우연처럼 스친 그 접촉이 제 종아리를 타고 심장으로 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려고 물컵을 들었고 그 찰나의 떨림이 손가락 끝까지 퍼졌어요. 지연은 조용히 제 손동작을 보더니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너무 매끈해서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알아도 모른 척해. 너는 모른 척할 수 있겠어? 그날 식사는 실수 없이 끝났어요. 발렛을 기다리는 동안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저는 외투깃을 여몄어요. 그때 정우가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로 제 옆을 지나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어요. 내일 사시 예정 그곳. 심장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조심해요. 누가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자 그가 아주 미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져요. 집에 도착한 시간이 9시 40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복도 끝에서 이웃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아주 살짝 문틈이 닫히는 소리, 발자국이 잠깐 멈추는 기척.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좋아, 다들 조금씩 알아차려야 재미가 살지. 제 마음은 얼음과 불 사이를 오갔어요.
다음 날 4시 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로비를 지나 조용한 라운지 구석에 앉았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빛이 유리컵 안에서 반짝였어요. 정우는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내게 약처럼 느껴져요. 그 말이 다정해서가 아니라 절박해서 위험했어요. 저는 그 절박함을 알았고 그걸 누를 줄도 알았어요.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똑바로 알아야 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 안에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이상한 존경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제 손등을 감쌌고 저는 그 손 위에 제 다른 손을 얹었어요. 손바닥에서 서로의 온도가 부딪히는 순간 속죄와 패망이 동시에 자라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아이를 데리러 6시 5분에 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노을이 길게 길을 덮고 있었고 아이가 달려와 제 허리에 팔을 감았어요. 그 작은 팔에 매달리자 복잡했던 마음이 한순간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고요를 붙잡듯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남편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늘 회식 길어질 듯. 늦을 수 있어. 저는 심장이 얼음처럼 굳는 걸 느끼다가 곧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늦어. 내가 늦는 사이에 나는 내 계획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테니까. 며칠 후 지연이 먼저 차를 마시자며 연락해 왔어요. 오전 11시 20분 도심 카페의 창가 자리였어요. 그녀는 은빛 귀걸이를 하고 늘처럼 매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제가 의자에 앉아 그녀가 컵을 감싸 쥔 손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소연 씨, 요즘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 질문이 너무 평범해서 더 낯설었어요. 저는 천천히 웃었어요. 그런가요? 그냥 잠을 조금 더 자려고 노력해요. 잠은 원래 부족할수록 더 예뻐 보이는 거 몰라? 그녀의 농담이 자연스러워서 저는 잠시 방심할 뻔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말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요즘 태석 씨가 좀 밝아지지 않았어? 일이 잘 풀리나 봐. 눈앞의 커피 표면에 제 얼굴이 일렁였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봐요. 회사 사람들하고도 자주 만나고 친분이 넓어지는 모양이죠. 그녀는 그제야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넓어지는 건 좋지. 다만 손이 너무 멀리 뻗치면 돌아오기가 어렵더라고. 그 말의 뜻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경고? 위협? 아니면 동지의 암호? 제 가슴이 동시에 뜨거워지고 차가워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손을 어디까지 뻗쳤어요? 그녀가 눈썹을 아주 살짝 올리고 웃었어요. 나는 항상 필요한 만큼만. 그날 밤 10시 50분 거실 등만 켜둔 채 저는 남편의 양복에서 은은한 냄새를 맡았어요. 익숙한 향수에 묻어있는 다른 냄새. 고급 와인의 달큰한 잔향, 호텔 카펫에서 나는 건조한 냄새. 저는 코끝을 스치는 그 냄새의 기록을 마음속에 꼼꼼히 메모했어요. 제 서랍엔 이미 영수증 몇 장, 모임 일정이 적힌 메모, 모호한 주소가 적힌 쪽지, 차 블랙박스에서 뽑아낸 위치 기록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아직 산막이 아니었지만 저는 이미 산막의 칼을 연마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온도와 냄새와 시간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은 늘 자신이 남기는 흔적을 모른 채 살아. 정우의 집무실에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다음 주였어요. 그의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고 그 실수가 큰 계약에 흠을 냈어요. 회의실 공기가 뻣뻣하게 말라갔고 정우는 차갑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유리병 너머 어딘가,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앉아있는 소파 쪽으로 흘렀어요. 그 눈빛이 들킬 때마다 저는 다리를 꼬고 손목을 포개며 시선을 피했어요. 누군가 그 시선을 따라오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문틈에서 지나가던 비서가 아주 미세하게 우리를 보았어요. 눈이 마주쳤고 비서는 곧장 시선을 거두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지나가 버렸지만 저는 알았어요. 작은 균열은 그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걸. 저녁 8시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비서였고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대표님, 오늘 일정 늦어지십니다.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고 전해달라 하셨어요. 그녀는 전해달라고 했지만 누구에게 전할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웃음을 삼켰어요. 보고 있구나. 좋아, 보고 있어. 더 가까이 와. 그 무렵 태석의 휴대폰 잠금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잠깐 졸다 깼는데 그 사이 손이 미끄러져 잠금 화면이 드러났어요. 저는 그 새로운 패턴을 단 한 번 만에 외웠어요. 손가락을 따라가는 미세한 궤적, 습관적으로 시작하는 모서리, 마지막에 튕기는 터치. 밤 1시 15분 그는 깊이 잠들었고 저는 부엌 아일랜드에 앉아 휴대폰을 천천히 열었어요. 메시지 목록, 사진 앨범, 지도 기록. 제 호흡이 아주 얕게 흔들렸어요. 화면 속에는 호텔 이름과 시간, 익숙한 곳이라는 단어가 남겨져 있었어요. 거기엔 또 다른 메시지가 덧붙어 있었어요. 내일은 조금 위험해요. 그래도 올 거죠? 답장은 짧았어요. 당연하지.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입술이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어딘가에서 촉촉한 열기 같은 게 올라왔어요. 위험하면 뭐? 나는 더 위험해질 거야. 다음 날 오후 3시 30분 저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었어요. 아이 학원 근처 정우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걸 본 척하며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번진 파운데이션과 얇게 갈라진 호흡, 급하게 허리를 숙인 제 뒤로 누군가 다가왔어요. 정우였어요. 여기 떨어뜨렸어요. 그가 휴대폰을 건네줄 때 손가락이 닿았고 그 짧은 접촉이 번개처럼 몸을 타고 올라갔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여기서 왜? 정우가 잠깐 주위를 둘러보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당신이 필요해서요. 그 말의 울림이 오래 남았어요. 위험하고 달콤하고 무모하고 그래서 더 견딜 수 없이 끌렸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10분 뒤. 저기 계단 끝.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모퉁이를 돌아섰어요. 발소리가 뒤따라오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뛰는 심장과 뜨거운 숨을 겨우 다스리며 어둡고 조용한 계단참에 서 있었어요. 그 공간은 사람들에게 잊힌 곳이었고 우리의 숨은 그곳에서 가까스로 형태를 얻었어요. 가까이 선 그의 체온이 벽을 타고 제 등줄기로 번졌어요.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손목을 잡는 힘, 어깨를 스치는 숨, 눈을 맞대는 순간의 오싹한 서늘함.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실감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난 이미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구름은 칼날처럼 얇았어요. 6시 40분 아이를 씻기고 저녁을 차리며 저는 익숙한 동작을 했어요. 칼로 채소를 써는 리듬이 호흡을 안정시켰고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가 마음을 달랬어요.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고 태석이 평소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그는 제 옆에 서서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 같이 먹자. 그 말이 고마운 척 제 귀를 통과했지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셔츠 소매에 아주 미세한 붉은 와인 얼룩, 팔뚝 안쪽에 향수 잔향. 저는 웃었어요. 잘 됐네. 아이가 당신 기다렸어. 그가 아이를 안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엔 전혀 다른 감정이 솟구쳤어요. 사랑의 잔해인지 배신의 응어리인지 아니면 승리의 예감인지. 그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뜨거움이었어요. 그날 밤 11시 25분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다가 저는 아래쪽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지연을 봤어요.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며 쟁걸음으로 걸었고 입가엔 말끔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 미소는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의 표면 같았어요. 그녀가 통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스쳤어요. 저는 그림자 뒤에서 숨을 죽였고 그녀는 잠깐 미간을 좁히다가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너도 알아차렸구나. 우리 넷이 같은 강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정우의 회사에서 작은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대표가 요즘 산만해 보인다는 이야기, 회의 때 자꾸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라는 이야기. 그 루머를 제게 전해준 건 지연이었어요. 오후 2시 15분 그녀는 나른한 목소리로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잦아져. 그러다 보면 원래 숨기던 것들도 표면으로 떠오르더라. 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대꾸했어요. 그래, 떠오르게 할 거야. 내가 밀어 올리면 더 빨리 떠오르겠지.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카메라를 손에 쥐었어요. 장난감처럼 생긴 그 카메라의 렌즈가 반짝였어요. 7시 55분 주차장 기둥 뒤, 엘리베이터 전면 스틸 프레임 위, 카페 맞은편 스탠드 조명 뒤편 사람들이 지나치며 절대 보지 않는 높이와 각도. 저는 몇 번이고 손을 떨면서도 침착하게 각도를 잡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손가락은 정확했어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픽셀 속 세계가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들이 고개를 내밀 거야.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어떤 표정으로. 밤이 깊은 12시 10분 거실 등에 기대 앉아 저는 내일의 동선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그려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도 왔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었어요. 억울함이었고 분노였고 그리고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어요. 저는 제가 만든 판 위에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뒤로 물러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불도 켜지 않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보았어요. 아직 어두운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내 숨만 또렷했어요. 오늘은 두 커플이 교차하는 날이었어요. 누군가는 회의실에서, 누군가는 호텔 라운지에서, 누군가는 카페 창가에서. 저는 그 교차를 알고 있었고 그 교차 위에 카메라와 시간표와 냄새와 영수증을 겹쳐 놓았어요. 바둑판 위에 흑돌처럼. 아침 8시 5분 아이를 등교시키는 길에 이웃이 말을 걸었어요. 요즘 바빠 보이네, 소연 씨. 저는 조금 놀랐지만 웃었어요. 그냥 집안일이요. 그 이웃의 눈이 제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밤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발소리만 들어도 알겠다니까. 복도는 생각보다 정직해. 그 말이 가벼운 농담인지 의도된 암시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등에 서늘한 한기가 내렸어요. 좋아, 소문은 복도를 타고 흐르지. 그럼 난 그 소문 위에 진실을 띄워 올릴 거야. 오전 10시 40분 첫 화면이 잡혔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익숙한 어깨선이 나타났어요. 다음 프레임에는 다른 익숙한 그림자가 포개졌어요. 화면 너머로 들리지 않는 웃음, 들리지 않는 인사, 그러나 충분히 읽히는 입술의 모양. 저는 숨을 멈추고 재생 막대를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장면이 한 칸씩 옮겨갈 때마다 제 가슴도 한 칸씩 툭 내려앉았어요. 증거는 소리 없이 쌓였고 그 무게는 소리보다 무겁더라고요. 오후 4시 20분 다른 장소의 화면도 켜졌어요. 라운지 한 귀퉁이 커튼 그림자 뒤 빈장과 가득 찬 잔이 번갈아 놓인 테이블.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을 저는 내 손처럼 알고 있었어요. 미세한 떨림, 기다림과 불안과 열망의 합. 화면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손을 덮었고 그 순간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저는 화면을 일시 정지했어요. 정지 화면 속 두 손의 선이 너무 예뻐서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래, 예쁘니까 더 잔인하지.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자료를 분류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사람, 표정, 동선. 노트를 펼치고 펜으로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고 그 소리가 내 심장 고동과 맞춰졌어요. 이렇게 정리된 것들은 곧 칼이 될 거였고 칼은 내 손에서만 빛나게 될 거였어요. 밤 9시 30분 태석이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 아이의 일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는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하고 조심스레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렀어요. 오늘 힘들었지?
그 목소리엔 미안함이 아주 얇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어깨에 얹힌 손을 가볍게 탁 치우며 웃었어요. 아니요.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가 제 표정을 읽으려는 듯 눈을 들여다봤지만 저는 시선을 조금 비껴가게 놓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정우의 이름 대신 저장해둔 다른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중요한 전화야? 남편이 묻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해도 될 얘기예요. 저는 그날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어요. 12시 55분 커튼 틈 사이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저는 그 불빛의 가장자리를 발로 살짝 건드려 봤어요. 불빛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 흔들림을 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지금은 얽히게 놔둘 시간. 곧 당길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주 맑은 확신을 가졌어요. 네 사람의 얽힘은 이제 풀 수 없는 매듭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도망칠 타이밍을 놓쳤고 누군가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더 깊은 물로 걸어 들어가도록 호흡을 맞춰주고 있었어요. 숨이 차서 허우적대기 시작하면 그때 손을 뻗어 줄지도 몰라요. 물론 구해주려고가 아니라 더 아래로 끌어내리려고요. 새벽 2시 10분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아주 규칙적으로 뛰었고 그 규칙이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내일은 더 많이 얽힐 거예요. 더 깊게, 더 어둡게, 더 달콤하게. 그리고 언젠가 아주 정확한 순간에 저는 불을 켤 거예요.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될 만큼 선명한 불을.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각자의 진짜 표정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때도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날 저녁 7시 45분이었어요. 아이를 재워놓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창문 밖에서 차 불빛이 스쳤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연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흰색 코트를 걸친 모습이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세련됐지만 그 입가엔 제가 모르는 은밀한 비밀이 달려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심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저 웃음 분명 내 남편이 만들어준 웃음일 거야.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아니라 묘한 쾌감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 웃어라. 마음껏 웃어. 내가 너희 웃음을 피눈물로 바꿔줄 테니까.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지연을 불러냈어요. 오후 2시 10분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대화 도중 일부러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태석 씨가 너무 늦게 들어와요.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러자 지연이 커피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는 매끈한 표정이었어요. 남자들이란 원래 그래요. 집에선 늘 피곤하다 하고 밖에선 웃고 있잖아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웃었어요. 그래도 전 믿어요. 제 남편은 그래도 저를 배신하진 않겠죠. 그 순간 지연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들켰다는 걸 알았구나. 며칠 후 정우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 11시 20분 아이가 깊이 잠든 시간에 그의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소연 씨, 나 이제 당신 없인 못 살겠어요. 당신 생각만 나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 씨, 이건 서로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순간에만 서로를 쓰는 거예요. 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곧 낮게 속삭였어요. 난 달라요. 나는 진심이에요.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을 때 심장이 2번 뛰었어요. 하나는 욕망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진심? 진심은 위험해. 이건 복수를 위한 거래일 뿐인데. 그 다음 주 토요일 우연히 4사람이 같은 공간에 모였어요. 지연의 제안으로 꾸며진 자리였는데 그녀는 이유를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가 판을 흔들려 한다는 걸. 저녁 6시 50분 식탁에 앉은 우리는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태석은 허세 섞인 농담을 던졌고 정우는 잔을 들며 억지 웃음을 지었고 지연은 칼날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마치 가족 같아요. 제 말에 세 사람 모두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각자 웃는 척했죠. 가족? 그래, 우리 넷은 가족 같은 게 맞아. 서로 얽히고 설킨 가장 더러운 의미의 가족.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정우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불빛이 스치던 순간 그 작은 접촉에 온몸이 전율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지연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손을 빼며 외투를 고쳐 입는 척했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제 등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넌 좀 이상했어. 너무 즐거워 보이더라. 저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냥 기분이 좋았나 봐. 당신이랑 당신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남편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 의심이 어리기 시작했어요. 좋아, 의심해라. 하지만 내가 더 먼저 무너질 거야. 정우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왔던 그가 이제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초조해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느 날 오후 5시 30분 그가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연 씨, 왜 자꾸 피하려 해요? 당신도 나처럼 날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선을 그어요? 저는 주방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커튼 사이로 어둑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뜨거웠지만 동시에 위험했어요. 원한다. 그래, 원하기는 해. 하지만 난 복수를 위해서 원하는 거야. 그건 너와 달라. 정우 씨, 제발 이성 좀 지켜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잖아요. 난 알아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일도 집도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의 떨리는 고백이 귓속에 파고드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기묘한 쾌감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 제 억눌린 분노를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지연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어요. 소연 씨,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나갔어요. 오후 1시 10분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은빛 반지, 매끈하게 묶은 머리, 차갑게 번지는 미소. 그녀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요즘 정우가 좀 달라졌어요. 더 산만해지고 집중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시선이 제 눈을 꿰뚫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남자들이 다 그렇죠. 일이 안 풀리면 집에서도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우가 당신 이름을 부르는 걸 몇 번 들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왜 정우 씨 이름을?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그냥 착각이길 바라요.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어요. 너도 눈치챘구나. 이제 서로를 떠보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 태석이 갑자기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애 학부모 모임도 일주일에 3번이나 있나? 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은 회사 회식 일주일에 몇 번인데요? 난 그냥 애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요. 그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 짙은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좋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줄 자료 내가 직접 쥐어줄 테니까. 그날 밤 11시 40분 정우가 갑자기 제 아파트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소연 씨, 나 지금 여기 있어요. 그냥 당신 얼굴만 보고 싶어요. 나오면 안 돼요? 저는 커튼 사이로 주차장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차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위험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요동쳤어요. 이제 점점 미쳐가는구나. 그런데 그 미쳐버린 집착이 내 복수를 완성할 무기가 될 거야. 저는 결국 외투를 걸치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차 문을 열자 술 냄새와 함께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나 좀 놓지 마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바라보다가 차갑게 속삭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절대 내 남편이나 지연 앞에선 티 내지 마요. 우린 들켜선 안 돼요. 그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한계까지 와 있다는 걸. 그날 저녁 8시 10분 식탁 위엔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아이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태석은 맥주를 따르며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 눈빛을 느꼈어요. 왜 그렇게 봐요? 그가 낮게 대답했어요. 너 요즘 달라졌어. 웃는 게 이상하게 보여.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곧 입술을 굳게 다물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기분 좋아서 그런 건데. 아니야. 기분 좋아서 짓는 웃음이 아니야. 뭔가 숨기는 사람 웃음 같아.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을 피하며 맥주를 들이켰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고문 같았어요. 그래, 의심해라. 하지만 곧 내 의심이 진짜보다 더 무서운 확신으로 바뀔 거야. 며칠 뒤 지연이 또다시 저를 불러냈어요. 오후 12시 30분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칼질하던 스테이크를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소연 씨, 우리 솔직히 말해요. 정우랑 무슨 관계예요? 그 순간 포크가 제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여자끼린 다 알잖아. 남자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일부러 물컵을 들며 눈을 마주쳤어요. 지연 씨야말로 제 남편이랑 무슨 관계죠? 그녀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묻는 사람은 처음이네. 역시 대담해. 그녀의 말에 제 속이 끓어올랐어요. 그래, 서로 들켰구나.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하는 건 결국 내가 아니라 네가 될 거야. 그날 밤 11시 50분 정우가 저를 불러냈어요. 술에 잔뜩 취한 그는 도로 옆에 차를 세워놓고 제 손을 붙잡았어요. 나 미치겠어. 제발 나랑 도망가자. 이렇게 몰래 숨어서 만나는 거 싫어.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쳤어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당신 아내 내 남편 다 알게 되면 우리 끝장이에요. 그래도 좋아. 난 이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 절박한 목소리에 가슴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제 이 사람 제어가 안 되겠구나.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태석이 거실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1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제게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트. 내일 애 소풍 있어서 준비할 게 있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주먹을 꼭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곧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이제 다들 조금씩 무너지고 있네. 정우는 집착으로, 지연은 의심으로, 태석은 죄책감과 불안으로.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나일 거야. 새벽 5시 30분 눈을 뜨자마자 저는 부엌등 대신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 속 작은 창들이 동시에 깨어났고 어제 심어둔 카메라들의 시야가 하나씩 초점을 맞췄어요. 주차장 기둥 뒤, 카페 맞은편 스탠드 조명 뒤, 호텔 라운지의 기둥 상단, 그리고 정우 회사 지하의 회색 통로. 소리는 꺼둔 화면이었지만 저는 음향 없는 입술의 모양만으로도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제 손이 마우스를 따라다니며 시간을 표시했고 저는 공책에 분 단위로 적어 내려갔어요. 8시 12분 그녀 도착. 8시 19분 그 남자 시야에 진입. 8시 21분 눈인사. 8시 23분 손 닿음. 줄과 동그라미 화살표가 겹겹이 쌓일수록 제 심장도 가라앉았다가 솟구쳤어요. 증거는 바람처럼 움직였지만 저는 그 바람에 바늘을 달아 무게를 만들었어요. 오전 9시 40분 아이를 등교시키는 길에 이웃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툭 멈춰 세웠어요. 소연 씨, 어제 복도 한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던데 밤늦게까지 조심해. 그 말이 덕담처럼 들렸지만 목소리 끝에 묘하게 젖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공사 때문에 소음이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제 미소가 아주 얇게 갈라지는 걸 봤어요. 좋아, 퍼져라. 귓속말은 벽을 타고 흐를수록 단단해지니까. 정우가 가까워졌을 때 지연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3시 그 카페. 잠깐. 저는 바로 답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 데웠어요. 그러다 12시 15분에 짧게 보냈어요. 좋아요. 그 사이 저는 또 다른 장치를 준비했어요. 휴대폰 케이스에 얇은 거울을 끼우고 백팩 어깨끈 안쪽에 작은 클립을 달았어요. 카페 테이블 밑을 향해 비스듬히 잡히는 각도, 무릎 위에 놓인 손의 떨림까지 잡을 수 있는 높이. 실수처럼 보일 디테일을 계획하는 게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오후 3시 2분 카페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어요. 오늘의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에 턱선을 타고 흐르는 은빛 귀걸이, 그리고 늘 그렇듯 칼날 같은 미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바쁜데도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잡았어요. 고맙긴. 서로 손해 안 보려면 미리 얘기하는 게 낫지. 그 문장 속에 칼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로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정우 씨 요즘 어때요? 그녀가 아주 잠깐, 정말 머리카락 한 올만큼 시선을 떨구더니 되물었어요. 태석 씨는요? 두 사람의 이름이 공중에서 교차하는 순간 제 백팩 어깨끈 속의 작은 눈이 조용히 깜빡였어요. 그녀는 컵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돌리다가 낮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 폰 볼 줄 알죠? 저는 웃으며 대받았어요. 당신도요? 그녀가 미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간단하네. 서로 모르는 게 없단 뜻이니까. 종업원이 물컵을 내려놓자 유리잔이 충돌하면서 작게 울렸고 그 떨림이 우리 사이에 놓인 투명한 벽처럼 일렁였어요. 저는 컵을 들고 살짝 기울이며 그녀의 눈을 보았어요. 그러다 다치는 건 언제나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어요. 나는 다치는 법이 없어. 카페를 나오자 풍선 같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어요. 저는 건물 모퉁이를 돌아 나온 뒤 가방을 열어 메모를 덮었어요. 거짓말은 오래 버티지만 균열이 생기면 금이 번지는 속도가 빠르지. 오늘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금 건조했어요. 지연이 뭔가를 당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당기면 나는 더 세게 밀어야 해요. 오후 5시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속은 탔어요. 오늘 당신 봤어요? 저는 창틀에 팔꿈치를 올리고 지붕 위로 까마귀가 날아가는 걸 봤어요. 봤어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지연이 의심해요.
오늘 당신을 만난 것도 알아요. 가슴이 툭 내려앉았지만 웃음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우리 둘 다. 그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내가 더는 못 버틸까봐 무서워요. 저는 최소한의 온기를 섞어 낮게 말했어요. 버텨요. 아직 아니에요. 밤 9시 15분 집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태석이 돌아왔고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오늘 지연 만났지?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고 곧 차분해졌어요. 응. 당신 회사 얘기 들으려고. 그는 날카롭게 웃었어요. 회사 얘기? 왜 하필 그녀랑? 저는 접시를 마른 행주로 닦으며 말했어요. 왜냐니 내가 물어볼 때가 거기뿐이니까. 그는 잠깐 빈정거리는 눈빛을 내비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은 지진처럼 집안을 울렸어요. 좋아. 의심을 기필코 키워. 의심이 커질수록 내 칼도 빛나니까. 그날 밤 11시 30분 노트북 화면 속 호텔 라운지에서 낯익은 모양의 어깨가 서로 마주 앉았어요. 화면 오른쪽 상단의 시계는 11시 31분이었고 두 사람의 잔 사이로 긴 손가락이 스쳤어요. 저는 재생 속도를 천천히 낮추고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유리 너머 조명에 반사된 이름표, 재킷 안쪽에서 삐져나온 흰색 영수증 조각, 손목에 감긴 얇은 팔찌. 움직이지 않는 프레임 속에 수백 개의 문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폴더 이름에 날짜와 장소 그리고 두 글자를 적었어요. 교차. 다음 날 오전 10시 5분 저는 우편함에서 작은 택배를 꺼냈어요. 안에는 휴대용 보이스 레코더가 들어있었고 펜처럼 생긴 외형이라 티가 나지 않았어요. 점심에 지연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펜을 테이블 위에 무심히 굴렸어요. 그녀는 미세하게 눈길을 줬지만 바로 시선을 거두었어요. 정우 어제 늦었지? 그녀가 떠보듯 말했어요. 저는 공기처럼 대답했어요. 당신도 늦었잖아요. 그녀가 잠깐 웃더니 허리를 펴고 잔을 들었어요. 소연 씨, 우리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경계만 지키면 돼. 저는 정면으로 그녀를 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경계는 넘으라고 있는 건데. 그녀의 미간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접혔다 펴졌어요. 그 미세한 진폭을 저는 들이마셨다가 삼켰어요. 오후 4시 50분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7시 지하 3층 27번 자리.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말투가 너무 익숙했어요. 저는 일부러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6시 40분에 차를 몰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27번 자리는 기둥 뒤였고 저쪽 끝에서 정우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껐다 켰다 했어요. 차 문을 열자 그가 낮게 말했어요. 지연이 당신을 의심해요. 그리고 나도 의심해. 제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가 가라앉았어요. 누가 먼저 터뜨리든 결과는 같아요. 다만 누가 판을 주도하느냐만 다르지. 그가 제 손목을 잡았는데 힘이 전보다 세졌어요. 그의 이마에 핏줄이 서 있었고 숨은 거칠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체온이 번졌고 저는 창문 유리에 손바닥을 댔어요. 안과 밖의 온도가 다르면 유리가 서리로 흐려지잖아요. 그 흐림 속에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 열기, 이 숨, 이 어지러움 결국 증거로 남아. 집으로 돌아오니 8시 35분이었고 거실에 앉은 태석이 제 표정을 읽으려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장 보러 갔어? 저는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응.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어? 질문은 담담했지만 복부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없어. 저는 흔들림 없이 답했어요. 거짓말이 목구멍을 스치고 내려갔고 그 뒤에 짧고 날카로운 쾌감이 따라붙었어요.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나는 끝을 준비하는 중일 뿐. 심야 1시 20분 모두 잠든 집에서 저는 파일을 정리했어요. 사진, 영상, 음성, 영수증. 하나의 폴더를 열면 다음 폴더가 있고 그 안엔 날짜별, 장소별, 인물별로 가지가 뻗어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폴더에 새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네 사람의 얼굴이 각각 다른 각도로 비친 정지 프레임들을 넣었어요. 밝은 곳에서는 모두가 예쁘고 선명했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표정이 흐려졌고 그 흐림 사이로 진짜가 스며 나왔어요. 저는 하나하나 확대했고 눈썹과 입꼬리, 손등의 힘줄, 셔츠 컬러의 젖은 선, 잔의 물때까지 저장했어요. 사람은 결국 작은 데서 들켜. 다음 날 오전 7시 10분 조식 준비를 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칼끝이 살을 스치며 붉은 선이 생겼고 저는 냉수에 손을 담갔어요. 차갑고 깔끔한 고통이 생각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피가 멎자 저는 밴드를 붙이고 아이의 도시락을 싸며 중얼거렸어요. 거의 다 왔어. 오늘은 2장의 카드를 더 깔 생각이었어요. 하나는 정우 회사 내부로 흘릴 소문, 다른 하나는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 뿌려질 아주 무해해 보이는 사진. 사진에는 아무도 없지만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구두와 코트 자락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 스탬프는 선명했고 장소는 누구라도 특정할 수 있었죠. 저는 애매함이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다는 걸 배웠어요. 진실을 직접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대입하게 만드는 게 훨씬 잔인하더라고요. 오후 2시 회사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한 줄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표님 요즘 라운지 커튼 뒤에서 회의 많이 하시네요. 그 한 줄 뒤로 웃음 이모티콘 몇 개가 따라붙었고 곧 이어 익숙한 곳이라는 단어가 댓글로 달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모으고 화면을 내려가며 숨을 고르다가 손등으로 입술을 눌렀어요. 시작했네. 저녁 6시 5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연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제 눈을 후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소연 씨, 당신 지금 아주 위험한 줄 알아?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당신도요? 그녀가 아주 미세하게 웃었어요. 우린 둘 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누가 먼저 주저앉는지 보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향이 10개 남았고 그 향 뒤로 헛웃음이 길게 늘어졌어요. 밤 10시 40분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보다가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네 사람을 한 곳에 모을 작은 구실이 필요했어요. 생일, 회식, 프로젝트 미팅, 다 싱겁죠. 저는 더 그럴듯한 이유를 택했어요. 계약 조정안 검토. 이 말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호출이거든요. 시간은 내일 저녁 7시, 장소는 강 건너 유리벽 레스토랑, 그 밝고 잔인한 조명 아래. 초대장은 간단히 보냈어요. 내일 7시 조정안 사전 합의. 참석 부탁. 정우와 태석 그리고 지연. 세 사람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뒤집자 화면이 어둠 속에서 숨을 멈췄어요. 제 심장만 또렷하게 뛰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마지막 파일을 꺼냈어요. 얇은 USB 날짜별 인쇄물 그리고 작은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첫 사진이 뜨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영상이 따라 나올 거예요. 저는 리모컨을 손바닥에서 굴렸다가 세게 쥐었어요. 이 작은 버튼 하나로 네 사람의 시간이 분해되고 재조립될 거였어요. 새벽 1시 5분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가 아주 작게 입 밖으로 냈어요. 내 남편은 그녀와 나는 그의 남편과. 우리 넷 다 같은 짓 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인 척해야 하지? 공기 중에 문장이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내일 그 문장을 불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꺼내 들 거예요.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게. 새벽 4시 58분 알람보다 먼저 깬 저는 물을 마시고 창가에 섰어요. 도시가 아직 어두웠고 불 꺼진 창들이 깊은 호흡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목을 풀듯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오늘 저는 무대에 불을 켤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림자를 모았고 오늘부터는 그림자가 빛을 먹을 차례예요. 제가 깜빡 웃었어요. 웃음은 아주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창에 닿아 얇은 서리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끓였어요. 끓는 소리가 올라오자 심장도 속도를 맞췄어요. 준비 끝. 이제 들어와. 아침 8시 15분 아이를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메시지 3개를 확인했어요. 확인 지연.
확인 정우. 확인 태석. 세 개의 확인이 하나의 올가미가 되었어요. 저는 입술을 눌러 미소를 삼켰어요. 오늘 밤 네 사람의 비밀은 한자리에 모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아둔 빗 속에서 각자의 얼굴을 보게 되겠죠. 저는 그때도 평소랑 다름없이 말할 거예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첫 사진을 띄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숨머진 정적과 흔들리는 변명, 튀어나오는 고백과 깨지는 접시, 흔들리는 의자 다리와 차가운 물 한 잔. 모든 소리가 제게 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닫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잔잔했고 눈가에 얇은 빛이 깔려 있었어요. 오늘 밤 끝나고 나면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예전의 나는 충분히 죽었고 오늘의 내가 충분히 살아 있으니까. 숨을 고르고 코트를 걸치며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 불을 켜자. 저녁 6시 55분 레스토랑 문을 열었을 때 유리병 너머로 불빛이 강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원탁에 앉은 세 사람, 지연, 정우 그리고 태석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어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저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걸어 들어갔어요.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모여 있는 그 풍경이 오래 준비해 온 무대 같았어요. 드디어 올 시간이 왔구나.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아 종업원이 와인을 따랐어요. 유리잔 안에서 붉은 빛이 일렁였고 저는 그 일렁임 속에서 각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정우는 불안하게 시선을 떨구고 있었고 지연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걸고 있었어요. 태석은 괜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나를 살피고 있었어요. 대화는 형식적이었어요. 계약 일정 업무 얘기. 하지만 말끝마다 묘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그 사이사이 눈빛이 오갔어요. 저는 그 눈빛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정우는 나를 보고 싶어 안달이 났고 지연은 의심을 감추느라 애쓰고 태석은 두려움과 불안을 억누르고 있구나. 오후 7시 20분 저는 가방 안에서 조용히 USB를 꺼냈어요. 작은 리모컨이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만 언젠가 터뜨릴 그 순간을 상상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소연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은 사람들 덕분에요. 그 순간 정우가 젓가락을 놓치는 소리가 났어요. 그 미세한 소음이 마치 총성이었어요. 모두가 순간적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는 허둥지둥 젓가락을 주워들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선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날 밤 11시 40분 집으로 돌아오니 태석이 따라 들어왔어요.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고 거실엔 우리 둘뿐이었어요. 그는 양복 재킷을 벗지도 않은 채 물었어요. 오늘 당신 무슨 짓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그 자리에 왜 그렇게 당당했어?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천천히 웃으며 다가갔어요. 당신은 뭘 숨기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를 거라 생각해?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가 속삭였어요. 당신이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제 곧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태석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이 잠시 떨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통쾌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나는 다 볼 거야. 저녁 7시 정각 다시 같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조명은 지나치게 밝았어요. 저는 일부러 제일 밝은 자리, 모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날 자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은 숨을 곳이 없게 하려 했어요. 잠시 뒤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정우가 들어왔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어서 지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웃음은 여전히 매끈했지만 입술이 조금 말라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태석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긴장된 공기 속에서 종업원이 와인을 따랐고 잔에 붉은 액체가 담길 때마다 심장이 더 크게 뛰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남편을 믿었고 친구를 믿었고 거래처 대표를 존중했죠. 그런데 제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우는 숨을 들이켰고 지연은 눈을 가늘게 떴으며 태석은 잔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어요. 화면 속에는 주차장, 카페, 호텔, 라운지 그곳에 앉아 있는 지연과 태석의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웃는 얼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영상이 이어질수록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이게 다 뭐야? 태석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긴요? 당신들이 한 짓이죠. 내 남편은 그녀와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정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만. 제발 그만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진실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 지연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소연 씨, 당신 미쳤군요. 이걸 공개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요. 정우랑 당신 사이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저는 오히려 웃었어요. 그래요. 나도 숨겨온 게 있죠.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나는 당신들처럼 몰래 숨어서 즐기고 끝내려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알고 시작했어요. 복수하려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세 사람 모두 제 얼굴을 보며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웃었어요. 네 사람 모두 같은 짓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만 죄인인 척해야 하죠? 왜 나만 피해자인 척해야 하냐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정우와 제가 함께 있는 장면은 없었어요. 저는 철저히 지워두었으니까. 대신 태석과 지연의 모습만 선명하게 남겼어요. 태석이 잔을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소연, 제발 그만해. 당신 우리 가정 다 망치고 싶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가정? 이미 당신이 무너뜨렸잖아. 난 그냥 마무리하는 것뿐이야. 정우는 얼굴을 감싸진 채 웅크려 있었고 지연은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무너져라.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정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 씨, 제발 이러지 마요. 당신까지 다칠 수 있다고요. 난 괜찮아요. 내가 무너지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러면 안 돼요. 그의 눈빛은 절박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집착이 더 크게 보였어요. 순간 그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쥘 때 사람들의 시선이 테이블로 쏠렸어요. 저는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며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날 걱정한다고? 정우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험해졌어요. 날 원했잖아요. 그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는 무너지는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지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소연 씨, 이 증거들 당신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당신도 정우랑 얽혀 있잖아. 내가 그 증거를 못 잡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잔을 집어들어 태연하게 돌렸어요. 잡아보세요. 근데 없을걸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당신이랑 태석 씨 증거는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우랑 나 사이 기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고요? 난 처음부터 복수하려고 시작했으니까.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태석 제 남편.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소연아, 제발 제발 이러지 마.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순간의 욕심이었어. 너한테 이럴 게 아니었는데 제발 아이 생각해서라도 덮어주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울먹였고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레스토랑 안은 술렁였어요. 저는 그 무릎 꿇은 모습을 내려다보며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배신자가 무너지고 죄인이 빌고 저는 웃고 있었어요. 아이 생각해서? 그 말 이제 와서 하네. 그럼 아이 생각해서 분류는 왜 했어? 당신은 이미 아빠 자격도 남편 자격도 없어. 그 무릎 그거 이제 나한테 빌지 말고 판사 앞에서 빌어. 그 말에 태석이 눈을 감았어요.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순간 정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안 돼. 소연 씨, 당신까지 다칠 거라고 했잖아. 난 차라리 모든 걸 잃어도 좋아. 하지만 당신만은. 그가 제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잘랐어요. 정우 씨, 난 당신의 진심을 원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내 복수의 도구였을 뿐이야. 그의 눈빛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은 분노와 슬픔, 배신이 뒤섞인 괴물 같았어요. 그리고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어요. 당신 결국 혼자 남을 거예요. 승자인 줄 알겠지만 결국 아무도 곁에 없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혼자 남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게 무서운 거죠. 적어도 난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정적이 레스토랑을 덮고 있었어요. 유리잔 사이로 불빛이 부서졌고 세 사람의 숨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요. 저는 가방 안에서 마지막 파일을 꺼냈어요. 얇은 USB 하나. 손바닥만 한 그것이 모든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켜졌어요. 호텔 주차장. 태석의 차에서 내리는 지연. 그리고 곧장 이어진 장면, 뒷좌석에서 함께 내리는 남편 태석의 모습. 순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폭발했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태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걸. 하지만 목소리조차 허공에서 갈라졌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잃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너져 내렸어요. 설마 이걸 내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내가. 당신들 몰래 준비했죠. 당신들이 숨을 때마다 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이제 다 끝났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절망이 음악보다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태석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엔 더 깊숙이 바닥에 머리가 닿을 만큼. 소연아, 제발 제발 이건 세상에 알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그 울부짖음이 레스토랑 전체에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당신들은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난 웃고 있을 거야. 지연은 이를 악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당신 이렇게 다 망치고 혼자 뭐가 남을 줄 알아? 결국 당신도 무너질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 이미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말과 동시에 영상은 멈췄고 스크린 위에는 정지된 프레임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태석은 흐느꼈고 지연은 주저앉았고 정우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세 사람 모두 산산조각 난 가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의자에 앉아 잔을 들었어요. 와인잔 안에 붉은 액체가 마치 피처럼 반짝였어요. 건배해요. 우리 네 사람의 마지막 밤에. 잔을 입술에 대며 마셨을 때 제 안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터져 나왔어요. 배신, 집착, 의심, 거짓. 그 모든 게 한자리에 모여 폭발하는 순간 오직 저만이 제 자리에 곧게 서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의 폭발 이후 세상은 너무 빨리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뉴스 화면에는 정우의 회사 스캔들이 전면으로 다뤄졌어요. 대표 불륜 의혹 및 비리 정황. 화면 한쪽에는 제가 흘려둔 내부 문건이 첨부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그의 얼굴 사진을 번갈아 내보내며 떠들어댔어요. 그가 앉아있던 의자, 그의 서명이 찍힌 계약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여성의 그림자. 다 준비된 시나리오였어요. 정우는 결국 이사회에서 몰락했어요.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 발버둥쳤지만 그의 손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커피를 홀짝였어요. 당신은 내게 집착했지만 난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야. 그 집착이 당신을 집어삼켰네. 태석의 무너짐은 더 처참했어요.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확실합니다. 이혼 소송 무조건 이기십니다. 며칠 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불륜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법정에서 태석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어요. 판사님, 아이 생각해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그 울부짖음은 이미 늦었어요. 그는 가정과 사회적 지위 모든 걸 한 번에 잃었어요. 집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은 날 속였고 결국 자신을 속였어. 이제 당신 이름은 남지 않겠지. 지연의 파멸은 조금 달랐어요. 그녀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 했어요. 난 여전히 대표의 아내야. 아무도 날 무너뜨릴 수 없어. 하지만 이미 제 손에 쥔 자료들이 언론에 흘러들어갔고 그녀의 이름은 인터넷 기사 댓글마다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은밀하게 모으던 재산도 소송과 합의로 흩어져 사라졌고 남은 건 껍데기뿐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며 오히려 연민 대신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완벽한 미소 뒤에 감춰둔 너의 얼굴 결국 내가 드러내버렸네.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집은 폐허 같았어요. 무너진 가정, 떠난 남편, 사라진 친구, 쓰러진 연인. 하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었어요. 창밖에서 불빛이 반짝였고 그 불빛이 제 눈에 비쳤어요. 사랑, 가정, 다 부질없는 거야.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비밀과 배신 그리고 나. 제 목소리가 거실 안에 낮게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짐을 쌌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길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과거는 완전히 끊겼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만든 새로운 무대가 열릴 거예요.